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치분권대학에 작년부터 참여를 해서 전국의 그 자치분권대학 그 마련된 캠퍼스에 좀 강의를 해오고 있고, 광주는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에는 광산구에 제가 와서 강의를 했는데 아주 분위기가 좋았고 아주 열의가 높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청장님도 뵙고, 청장님은 또 제가 그 수원의 지방행정연수원, 지금 이제 이사해서 저 완주에 가 있습니다만, 지방행정연수원 원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몇 번 거기 강의도 가고 뭐 세미나도 가서 찾아뵙고 또 인사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하게 아주 계셔서 참 반가웠고, 또 우리 서구를 아주 자치분권의 선도 단체로 이렇게 만들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 중심의 행정, 이것이 이제 지방자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26년 부활돼서 26년이 됐습니다. 성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덩치만 성년이 됐지 하는 행동이나 생각하는 거는 아직 좀 미숙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발달 장애를 겪고 있다고도 할 정도로 조금은 좀 둔한데, 그나마 우리 서구같이 이렇게 좀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많이 등장이 되면 달라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26년에 성년이 됐지만 여전히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자치단체가 크든 적든, 도시든 농촌이든, 또 조금 앞서가든 조금 미흡하든 똑같은 획일적인 옷을 입혀놓고 지금 지방 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점을 극대화 못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단점도 다 똑같이 앓고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 26년의 지방자치와 분권을 조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진단해보고,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내년에 우리가 개헌을 해야 됩니다. 지방선거와 같이 6월 13일 날 우리 국민들이 개헌에 관한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아마도 국회에서 3월 달에 개헌 발의를 하고 5월 달에 국회를 통과하면 개헌이 어렵거든요. 개헌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일 찬성을 받아야 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개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발의가 되면 5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고, 그걸 받아서 지방선거 때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이 많이 안 남았어요. 지금 아마도 전국 순회 토론 같은 국회 주최로 지금 그런 홍보 내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고,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몇 군데 가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내년 개헌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89년에 만든 헌법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그동안 생겼잖아요. 우리가 대통령만 우리 손으로 뽑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이 생각을 해서 1989년의 헌법은 국민 직선, 대통령의 국민 직선을 하도록 강조점을 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대통령을 5년마다 뽑아놨는데 불행하게도 다 성공이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심지어는 뭐 아주 불행한 일도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 헌법을 우리가 정말 우리 국민들의 높아진 의식 수준에 맞게끔 바꿔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솔직히 대통령의 선출 방식이나 우리 중앙정부의 권력 구조를 바꾸는 데는 조금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해서 소위 분권형 개헌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합니다. 소홀합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은 우리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 돼요. 지방자치와 분권은 이거를 싫어하고 저항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지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중앙정치인, 중앙공무원, 중앙언론, 이런 집단들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 기득권을 뺏기니까. 권한을 내려놔야 되니까. 국회의 권한을 지방의회에 넘겨야 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되고, 중앙언론의 시장을 지방언론 시장에 넘겨줘야 되니까 싫어하죠. 세상에 자기 거를 내려놓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려면은 지방이 쟁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쟁을 통해서 쟁취를 하는 거예요. 선진국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점점 강화해 가고 있는데 그 방법은 중앙정부가 알아서 넘겨준 게 아니라 지방이 투쟁을 통해서 뺏어온 겁니다. 그게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잠자고 있어요. 제가 26년의 지방자치와 지방자치의 성과 문제점을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인식을 할 텐데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지방자치와 분권에 무관심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좁은 땅덩어리 대한민국에 뭐 226개의 기초자치, 뭐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뭐가 필요하냐. 중앙정부 하나만 효율적이고 깨끗한 정부만 있으면 되지, 능력이 있는 중앙정부만 있으면 되지, 무슨 놈의 지방정부가 이렇게 많으냐, 무슨 놈의 지방의회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낭비, 부패, 비리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도 골치 아팠는데 더 많은 이 제왕적 지역의 리더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헌법 개정에 충분히 담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그 서구 공무원 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또 우리 주민들께서는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앞으로 광주가 우리 민주주의의 뭐라고 할까요? 최근의 발상지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앞서 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경쟁력은 상상력과 창의력입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베스트 원이 최고였지만 지금은 호스트 원, 올리 원 이거를 갖고 있어야 개인이든 지역이든 집단이든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온 20세기는 중앙이 주도하는 시대였습니다. 중앙정부, 중앙공무원들이 우리를 끌어와서 오늘날의 이 경제 성장도 가져왔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격차 문제, 불균형 문제 이런 문제도 제기를 했죠. 아무튼 20세기는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시대고 모든 게 타율적으로 이루어졌고 우리 지방이 우리 지방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걱정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하지 못했죠. 다 위에서 딴 데서 결정을 해서 우리는 그대로 집행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획일적이고 또 우리가 지향한 최고의 가치는 효율성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돈을 아껴서 더 많은 성과를 내느냐. 이게 20세기에 살아온 주요 키워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중앙이 아니라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고요. 또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무능해요. 특히 중앙정부.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 기간 동안에 겪었던 세월호 참사라든지 메르스 사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우리가 이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미 선진국은 이미 정부가 무능해졌다는 게 이미 드러났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그동안 믿고 정말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부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실망과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는 정부가 민간보다는 압도적으로 역량도 있었고 지식과 정보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정부는 그 수준에 있었지만 우리 민간 부분이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학력 수준도 높아졌지만 이제는 인터넷 시대에 우리가 스마트폰, 인터넷을 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됐어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더 앞서서 정보보다 공공 부분보다 더 앞서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그런 똑똑해진 민간을 통제하고 끌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민간 부분이 주도를 하고 정부는 지원과 뒤에서 조정을 하고 이런 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 참사 때도 이 위기적인 재난이 일어났는데 정부는 당장 그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을 구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보다는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리고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이제 그 세월호 같은 참사를 맞이하게 된 거죠. 메르스 사태도 그랬고 급기야는 국정농단의 문제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타율적이 아니라 이제 자율성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걸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데 이 자율성을 갖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율성이라는 거는 반드시 책임성이 따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획일적인 것보다는 다양성, 그 다음에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 더 중요시되는 그러한 시대로 이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21세기의 이런 새로운 환경 변화의 생존 키워드는 창의와 자율입니다. 창의와 자율.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제고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율적이 되려면은 이제 중앙정부 중심에서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앙 중심에서 지방, 타율과 종속에서 자율과 자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절로 가는 게 아니라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지난 26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6년 동안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지방자치는 했지만 중앙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은 20%만 가지고 그동안에 지방자치를 해왔습니다.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도 20% 남짓밖에 안 되고 또 지방에서 사용하는 재정도 국세지방세 비율이 8:2밖에 안 되고 그래서 20%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2할자치, 3할자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사회는 우리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고 또 주체성도 우리가 잃어버렸고 공동체 의식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인간, 주민 존중 사상, 주체 사상,
공동체 의식이 같이 높아져야 돼요. 제도만 가지고 있다고 지방자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의식과 이런 사상이 뿌리 내려야 돼요. 저는 지방자치가 반드시 가져야 될 본질로 5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그거를 영어로 A, B, C, D, E 5가지입니다. 이 5가지가 충족이 돼야만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잠깐 살펴볼게요. 우선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에는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제도적 자율성. 자율적인 제도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율적인 제도죠. 옛날에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거를 지방행정기관이 수행만 했을 뿐인데 지방자치단체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손으로 뽑은 단체장이 집행기관을 책임지고 있고 그거를 견제하는 우리 손으로 뽑은 지방의원에 의한 의결기관,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안에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지방의회가 있죠.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이 할 일을 대신해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표를 통해서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방자치 제도예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 제도는 이제 계약도 체결할 수가 있고 재산도 소유할 수가 있고 이런 능력을 자율적인 능력을 갖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도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권리로서 주민 투표권도 있고 또 주민 그 소환권도 있고 그렇죠? 주민 소송 제도도 있고 이런 주민 직접 참정 제도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제도만 갖췄다고 해서 지방자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제도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걸 지방자치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4대 지방자치권으로 첫째가 자치입법권, 스스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죠.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걸 자치입법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치 행정권이 있어야죠. 지방이 스스로 처리하는 사무가 있어야 됩니다. 자치 사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 사무는 20%, 22%, 23%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치 조직권이 있어야죠. 스스로 인사,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중앙정부가 뭐 지침이니 뭐니 해서 많은 제약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자치입법권도 우리 조례를 만들려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만들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죠. 또 마지막으로 4번째가 자치재정권입니다. 지방자치 수행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조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에 줘야 됩니다. 이 자치재정권이죠. 근데 그게 지금 국세지방세가 8대 2고 지방재정 자립도도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95년도 지방자치, 민선자치, 단체장까지 우리 손으로 뽑은 95년도에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63.5%였는데 전국 평균이 지금은 5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방재정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가지고 자치단체의 인건비를 낼 수 없는 자치단체가 127개, 52%나 됩니다. 절반 이상이 지방세를 가지고는 자기 자치단체의 인건비도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를 한다는 거는 뭐 이거 정말 연복구호죠. 그래서 이번 내년에 헌법 개정에서 반드시 이 지방자치권을 많이 헌법 개정에 담아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제도 권한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식의 자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치의식이 있어야 자치의식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부족해요. 아까 말씀드린 자치의식이 있어야 지방자치와 분권을 요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것을 쟁취를 하는데 이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 자치의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권리의식도 자치의식이에요. 우리 지방에, 우리 서구의 이익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권리의식도 중요한 자치의식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권리의식이 없었죠. 다 중앙에서 국익,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 지역의 이익은 다 유보되거나 훼손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우리의 이익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는 의식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권리의식만 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권리의식만 가지고는 자기 자신의 권리, 이익을 지키려면 그걸 지키는 데 필요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또 내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의 권리도 중요하잖아요. 다른 지역의 권리와 이익도 존중해주는 책임을 가져야 돼요. 책임의식이 수반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봉사하고 지역에 관심과 참여를 하는 그런 커뮤니티, 공동체의식이 있어야 지방자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권리의식만 높아졌지 책임의식과 공동체의식은 같이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리의식이 지역 집단 이기주의로 가는 겁니다. 책임의식과 공동체의식을 높이려면 절대적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 주민들에게.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간헐적으로 그나마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나마 나은 편이고 전혀 교육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선진국일수록 꾸준히 교육을 시킵니다. 지방자치는 이런 거다. 또 지방자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다. 서로 같이 토론하고 회의도 잘하고 타협과 협상도 하고 갈등도 해결하는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문화를 키워주는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대표적으로 그걸 정치교육이라고 해서 정당에서도 시켜주고 학교에서도 하고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꾸준히 해서 주민의식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의식의 자율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이 자율성이 확립이 됩니다. 두 번째 이거는 선거예요. 벨로트는. 선거. 지방자치는 선거에서 시작해서 선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잘하지 못하면 그 후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지방선거는 지금 6번의 선거를 했죠. 91, 95, 98, 2002, 2006, 2010, 2014 7번을 했네요. 선거만. 7번을 했는데도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아직도 지방선거가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의 대리전으로 치러지고 있어요. 중앙정당선거의 전초전. 그래서 중간평가, 대선의 전초전, 정권의 중간평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방선거가 상당히 왜곡되어 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7번 선거를 통해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이 대표를 선출하는 기능도 있지만은 국민통합, 주민통합, 주민화합과 통합의 기능도 수행해야 되고 또 정치적 교육의 기능도 수행해야 되고 또 선거를 통해서 공약과 선거의 선거 과정에서 경쟁을 통해서 그 후보들의 자질도 육성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도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가져야 될 산출은 굉장히 작다. 지난 2014년 선거 때도 지방선거 관리비용 플러스 보존비용이 1조 3천억을 썼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쓴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썼으면 본전, 이 기능이 수행이 돼야 본전을 뽑는 건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문제점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정당 공천제 문제입니다. 정당 공천이 지금 전면 정당 공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비례대표 전부 정당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정당 공천이 여전히 이 부정적인 이제 비리나 부패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부분이 나중에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연계가 된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 정당 공천이 개입이 돼서 지역마다 일당 독점 구도가 고착화되어 왔었잖아요.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이 우리 광주 서구도 이제 뭐 당이 좀 다른 출신들이 생겨서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건설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영남, 호남 뭐 이렇게 해서 일당 독점 구도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반드시 필요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이 아직은 바람직하게 가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정당 공천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의 1989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 그 이후에 나온 정당들의 평균 수명을 살펴봤더니 44개월밖에 안 돼요. 48개월이 돼야 4년 되는 건데 평균 수명이 44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숱하게 뭐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름 바꿨다 간판 바꿨다 뭐 장명 새로 바꿨다 뭐 이 짓을 계속 되풀이해 온 겁니다. 특히 이제 대선 직전에 굉장히 많이 생겼다가 대선 끝나면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 수명이 4년도 안 되는 정당에 의해서 공천이 돼가지고 나중에 책임을 물으려도 그 정당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책임 정치가 되겠냐. 지금 뭐 영국이나 미국의 정당들은 다 150, 170년쯤 된 역사 깊은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정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정당 공천제를 하려면 책임 정당 공천제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정당 공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중도에 선거법이라든지 부패 비리 연루돼서 중도 하차했다. 그러면 지금은 선거 비용을 재보궐 선거 비용을 누가 냅니까? 주민들이 내요. 주머니 속. 그게 아니다. 잘못한 정당에서 선거 비용을 내야 된다. 국고 보조금에서 내든지 그렇게 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두 번째는 잘못된 정당 공천에 의해서 재보궐 선거할 때는 그 해당 정당은 정당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책임 정당 공천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페널티를 줘야만 제대로 공천을 한다. 정신 차리고. 그래서 저는 그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두 번째의 요소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다시 선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 유권자들이 정말 정신을 잘 차려서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거를 하는 룰과 제도를 잘 만들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그거를 촉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방자치는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큰 문제가 자치단체 간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치단체마다 국경보다 더 높은 벽을 쌓고 각자 따로 따로 행사도 따로 해야 되고
시설도 다 따로 갖다 놔야 되고 이런 지금 그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낭비와 비효율이 심하다는 거죠. 지금 외국은 국경을 초월해서까지 지역 간 협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위적인 구역이거든요.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라 인위적인 구역이고 지금 우리 생활권은 점점 넓어지잖아요. 근데 행정구역은 인위적으로 딱 갖춰놓고 그 속에서만 정치, 경제, 교통, 환경, 문화를 그 속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광역 행정의 걸림돌이 되고 이 교통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방자치가 빨리 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물론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통합을 시키긴 하는데 통합한다고 협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뭐 여러 뭐 여수, 여천, 한 45개의 시군 통합도 하고 또 창원, 마산, 진해도 통합시키고 최근에는 청주, 청원도 통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커졌는데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협력적이지 못하다. 이런 불평,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선협력, 후통합의 원칙에 의해서 협력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도 이 지역의 대지역권, 지역정부라는 큰 걸 만들어가지고 각 자치단체는 존재하면서 서로 협력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도 우리 광주에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에 있고 또 그 리딩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서구가 우선 다른 구청하고도 협력을 해서 전체 광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쟁이 기본이에요.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 간에도 경쟁을 하고 지방과 지방 간에도 경쟁을 하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에도 경쟁을 해서 그 경쟁을 하는데 목표는 주민의 복리 향상입니다. 주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더 잘하나. 근데 경쟁을 하면 반드시 승패가 생기고 그 승패에 의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은 불가피한 거예요. 경쟁을 하면 갈등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갈등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갈등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갈등을 잘 관리하면 변화와 쇄신이 계기가 되죠. 갈등이 없으면 정체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통해서 우리가 갈등을 잘 관리하는 제도와 역량을 키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갈등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갈등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갈등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D가 이게 이제 분권인데요. 보통 분권이라고 그러면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중앙과 지방 간의 분권을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요 분권에 지금 우리는 주력하고 있고 이것도 잘 안 되고 있죠. 중앙이 다 독점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앙정부가. 돈과 인력, 인재와 기능을 다 독점하고 있어요. 중앙정부가. 조금만 지금 열어놓고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분권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방의 권한과 기능이 내려와도 그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상부층에서 결정권을 독점하고 있으면 그건 자치와 분권이 아니에요. 결정권이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 내 관내 분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관내 분권. 이거는 관관 분권이잖아요. 이거는 관내 분권입니다.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관끼리 얘기잖아요. 관내. 이거는 관의 기능과 권한을 민으로 넘겨줘야 된다. 그래야 주민자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가 있습니다. 이게 가야 주민자치의 사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는 이제 주민자치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관심과 참여를 가지고 지방자치를 우호적으로 보게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게 안 돼 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의 개념을 넘어서 디볼루션의 개념을 쓰고 있고 그 개념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영국도 2010년에 또 로컬리즘 액트, 지역 주권법이라는 걸 통과시켜가지고 이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거를 패싱해서 직접 민으로 넘기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주택사업이라든지 뭐 토지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관한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었는데 그거를 지방정부로 넘기는 게 아니라 직접 민으로 넘겨주는 그러한 법을 통과시켜서 말하자면은 주민의 그 결정권을 보장해주고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다섯 번째가 이 우리가 보통 지방자치에 대해서 갖는 편견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싫어하기도 하죠.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살기가 어려운데 뭐 비능률적인 제도를 뭐하러 하냐 이런 오해를 받는 거죠. 그런데 지방자치는요 반드시 능률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능률적이지 않으면 지방자치 하지 말아야 돼요. 능률성의 의미는 주민들의 적은 세금, 주민들의 적은 부담 속에서 보다 많은 서비스, 보다 질이 좋은 서비스, 보다 빠른 서비스, 보다 집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해 줄 때 능률적이 되죠. 이거는 지방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그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능률적으로 행정을 수행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반드시 능률적인 능률성을 추구하는 거고 행정을 능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 형평성이나 민주성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키느냐가 지방자치의 이제 역량이고 지방자치의 매력입니다. 그거는 정부 혼자 할 수 없어요. 주민과 같이 협력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지방자치 그러면 A, B, C, D, E 다섯 가지를 잘 정리를 해서 지방자치를 평가할 때도 이 다섯 가지로 평가하는 거고 지방자치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도 이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하면은 잘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자치행정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치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이게 이제 이 약자예요. sincere, 성실한 서비스, 에너제틱, 활기찬 서비스, 레볼루셔너리, 혁명적인, 개혁적인 서비스, 가치 있는 서비스, 인상적인 서비스, 소통적인 서비스, 즐거운 서비스. 이거가 이제 서비스의 기본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자치행정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incere, 성실한 행정이 최선의 행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걸 다 알아서 다 해결해 주려고 하는 자치행정은 이제 최선의 행정이 아니다. 그렇게 할 만큼 자치행정에 돈도 없고 그럴 인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눈이 오면은 뭐 골목마다 눈을 다 치워주고 이거 행정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영리한 행정, clever administration, 영리한 행정이라는 건 의미는 뭐냐면 문제를 피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각자 할 수 있는 일,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민이 하게끔 해야 돼요. 내 집 앞은 주민이 쓸어야 돼요. 또 주민들의 자원봉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이 지도하고 또 그거를 시스템화 해줘야 돼요. 현대행정은 자원봉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진국도 자원봉사가 지방행정의 예산의 15% 정도를 담당해줘요. 또 자원봉사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질이 제일 높습니다. 공무원들을 아무리 가르쳐가지고 봉사를 시켜도 자원봉사자들의 서비스의 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행정은 자원봉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은 자원봉사가 잘 되도록 체계화시키고 네트워크화시키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현명한 행정을 해야 돼요. 스마트한 행정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미래에 대비하는 행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은 이미 일어난 일을 치유하는 데 급급하고 있죠.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미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미래에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더라도 최소화해서 나타나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성실한 행정만을 제1의 행정으로 보는데, 그거는 이제 이미 옛날 시기고 영리하고 현명한 행정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지방자치가 그동안 26년 동안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있죠. 지방자치가 그동안 해가지고 뭐가 달라졌느냐,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 그 성과를 알아야 이렇게 지방자치가 이런 거니까 우리가 내년에 그 개헌에 지방자치 분권이 강화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는 지방자치 26년의 성과를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이겁니다. 지방자치를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지금 당연히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라고 당연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방자치를 하지 않으면 바뀔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를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이 피지배자 입장에서 유권자가 됐잖아요. 주민의 대표를 뽑았잖아요, 우리가. 유권자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뽑은 대표들이 대신 처리해 주도록 그렇게 우리가 맡긴 겁니다. 그 다음에 커스터머가 됐잖아요. 고객, 소비자가 됐어요. 지금 요즘의 자치행정의 최고의 목표는 주민 만족 행정입니다. 주민 감동 행정이에요. 주민 감격 행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만족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최고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이제 고객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파트너가 됐어요. 이제 모든 행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가지고 같이 상의하고 같이 결정을 해야 돼요. 또 아까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여기 이게 이제 같이 결정하는 겁니다. 코디터미네이션, 그리고 같이 집행, 코프로덕션, 같이 책임지는 이런 행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관과 민과 관은 파트너십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이 협력하는.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오너로 그 지위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주민들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지는 거는 지방자치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5,000년이라고 따지면 5,976년은
서브젝트로 살았어요. 피지배자로 살았어요. 말은 주인이다 말을 하지만 실제적인 주인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26년 전에 우리가 지방자치를 부활시킴으로써 비로소 신분의 지위와 위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요즘에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민 주권 사상,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확고하게 우리에게 이제 각인이 된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토대는 지방자치. 지방자치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뼈아픈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지방자치가 실시됐었다면 아마 달랐을 겁니다. 그 정도의 그렇게 비참한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사회 안정입니다. 지난 26년 동안에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이 많았잖아요. 우선 안보 위기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목함 지뢰함, 또 최근에 북핵 미사일 문제까지 끊임없는 안보 위기가 지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보 불감증이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동요하지 않고 대처를 하고 있어요. 또 정치적으로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대통령 자살도 하고 대통령 탄핵도 하고 구속도 시키고 엄청난 불안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평화적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총칼을 안 들고 투표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했어요. 이거는 대단한 정치 발전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단체장, 우리 손으로 뽑은 지방의원들이 임기가 보장된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안정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대통령이 임명한 단체장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권위가 무너지고 구속되면은 그 임명받은 단체장은 정당성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정부 상태로 가든지 아니면 군인들이 총 들고 나와서 비상조치를 취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외국에도 그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리비아, 이집트, 튀니지 이런 나라들도 막강한 독재 체제에 있었잖아요. 민주주의 혁명이 불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다 붕괴됐죠. 강력한 독재 국가가 오래 갈 것 같지만 민주주의 바람이 불면 그대로 붕괴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행히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안정을 유지한 속에서 그나마 어렵사리 정권 교체도 하고 대통령도 새로 뽑고 해서 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지방자치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불안과 혼란을 차단하거나 최소화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에 제기한 많은 사회적 비용 또는 비효율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도 남을 만큼의 성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를 미루거나 지방자치를 하지 않았다면 체제 붕괴에 따른 비용과 혼란과 불안은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계산의 의미도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지방자치하는 게 지금 이렇게 소중한 거를 우리가 축소시키거나 또는 지연시키거나 이렇게 돼서 옛날에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중앙정부 시절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아마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선거가 상당히 왜곡되고 정상적이지 못하다. 또 지방자치제도가 지금 획일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어서 성과를 못 내고 있다. 또 자치의식이 미흡하다. 자치단체 간에 협력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리해서 가져온 건데요. 선거 때 한 표가 세계사를 바꾼 사례입니다. 실제적인 사례.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시대에는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광장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토론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종교회의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을 했는데 결론이 안 나서 투표를 했답니다. 근데 한 표 차이로 여성도 인간이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여성은 동물이다라고 결정했다면 또 오랜 기간 여성들이 많이 수모를 당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성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거의 뭐 노예 비슷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주제가 있었던가 봅니다. 1776년 미국이 독립할 당시에도 미국의 국어를 독어로 할까 영어로 할까 굉장히 고민과 논란이 많았답니다. 근데 투표를 해서 미국의 국어를 영어로 결정을 했답니다. 만일 독일어가 됐다면 뭐 세계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923년에 그 히틀러도 나치당의 당수가 될 때는 한 표 차로 됐다고 해요. 나중에 뭐 국민 투표를 통해서 총통이 됐지만 어떤 당수가 되는 첫 번째 선거에서 한 표 차로 당수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총통이 됐고 2차 대전을 일으킨 주범이 돼서 그야말로 참혹한 전쟁으로 몰아넣었죠. 600만 명의 유태인이 희생되고, 그러니까 이 한 표 차로 인해서 세계사가. 저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최근에 TV에 보면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뭐 독일 이런 나라들 국회의원들을 보면요, 특권이 없어요. 전부 자전거 타고 다니고 공버스 타고 다니고 또 그 국회 내 그 방에서 자고 또 비서도 없고 혼자 일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3D 업종이라고 그래요. 너무 일은 많고 보수는 안 주고 비서도 없고. 그럼 그 일을 왜 하냐? 그거는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라는 특권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너무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공천권이라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비롯해서 200여 가지의 특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특권을 내려놔야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정점, 먹이사슬 최고 위에 있는 직업이 국회의원이에요. 그 국회의원을 향해서 국무총리도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고, 장관도 다시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고, 판사, 변호사, 의사, 교수 다 국회의원을 하려고. 왜? 거기만 잡으면 특권에 의해서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 이거를 빨리 깨야 된다고. 그래서 진짜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이게 특권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이 가려고 하겠어요?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만 가겠죠. 저는 그게 우리나라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그것만 바꾸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에 잠깐 동안만 얘기 나왔다가 선거 끝나면 얼른 없어지죠.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헌법 개정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문제거든요. 그걸 내려놔라. 그래야 정치가 달라진다. 그게 없어지자면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우리 그 지방자치 환경의 변화를 몇 가지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미래를 잘못 예측해가지고 망한 사례들입니다. 잘못 예측해서 망한 사람, 망한 기업, 이런 실제적인 걸 예시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벨이 전화를 발명했잖아요. 전화를 발명해서 이거를 이제 대중화시키겠다고 회사를 찾아가서 대량 생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회사가 전화는 너무 결점이 많아서 통신수단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당연히 이 회사는 망했죠. 그래서 벨이 이제 자기 회사를 만들어가 지금은 뭐 스마트폰까지 진화를 했으니 굉장히 우스운 전망이 되겠죠. TV도 마찬가지입니다. TV도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 6개월 정도 있으면 없어진다. 이렇게 이 당시에 첨단 회사인 이 회사가 이렇게 전망을 해서 이 회사도 망했습니다. 또 1차 대전 때 프랑스 사령관도 비행기의 군사적 가치를 외면한 거예요. 비행기는 장난감이지 군사적인 효용성이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바람에 프랑스도 뭐 패전했고 많은 희생을 치렀죠. 좀 비행기 없이 무슨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도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이것도 1977년에 최첨단 디지털 회사인데 퍼스널 컴퓨터를 우습게 봤다가 회사 망했죠. 이렇게 미래를 잘못 예측을 하면 개인이나 지도자나 기업이나 이렇게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할 환경은 20세기와 21세기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서 놓고 보면 우리가 살아온 20세기는 슈퍼맨의 시대라고 해서 뭐 어떤 개인의 뛰어난 초능력, 뭐 이런 자질 이런 거를 우리가 높이 사고 또 기대해온 그런 시대거든요. 지금도 우리 대통령은 슈퍼맨이기를 기대하잖아요. 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근데 슈퍼맨은 없어요. 또 대통령이 슈퍼맨이 돼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모든 걸 소통과 참여에 의해서 풀어가는 그런 아바타의 시대로 간다. 그리고 이성이 좌우하는 시대에서 감성이 좌우하는 시대로 간다. 이제는 느끼고 창조하고 이런 시대, 아까 말씀드린 그 상상력과 창조력이 중요시되는, 그건 주로 우리 오른쪽 뇌가 담당하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베스트 원보다는 넘버원 베스트 원보다는 온리 원, 퍼스트 원. 처음이 중요한, 최초, 유일, 이것만이 경쟁력이 된다는 거죠. 남 따라가지고 남을 이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3C에서 3I. 여기 보면은 이제 피메일, 여성의 시대, 필링의 시대, 픽션의 시대. 이게 다 이제 상상과 창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이 여성들이 뛰어나다 그래요. 그래서 여성들이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들이 이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소비권,
가정의 소비권, 교육권 이런 권력을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들에게 어필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지 못한다. 제품이든 서비스든.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감성에 잘 다가가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품질, 가격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소비를 했잖아요. 소비 선택을 하고. 근데 지금은 느낌, 감성. 내가 나만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품질이 좋고 뭐 다기능이고 가격이 저렴하고 이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뭐 그 연예인, 가수가 갖고 있으면 내가 그걸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기업에서도 옛날에는 이 마케팅 시대라고 해서 기업은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마케팅을 하고 많은 소비를 시켜서 주가를 올리고 이게 목표잖아요. 그렇게 하면 기업, 성공적인 기업으로 보는데 지금은 윤리 경영을 해야 돼요. 이제는 공정한 거래, 공정한 무역, 또 윤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업을 소비자들이 선호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언론을 통해서 왜 그 갑질 이런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죠? 뭐 기업주나 뭐 이 최고 경영진이 뭐 폭행을 가하고 종업원을 구타하고 운전수를 때리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지. 근데 지금은 그게 굉장한 지탄을 받고 그거에 대한 비판이 인터넷을 타고 엄청난 사이버에 모여가지고 엄청난 저항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게 됨으로써 기업에 사활이 걸린 문제로 비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사죄도 하고 저 회장직을 내려놓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건 바로 윤리 경영 시대로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삼성 기업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의 한 20%를 좌우해요, 삼성이. 또 우리에게 많은 경제적 기여도 하고 일자리도 제공하고 뭐 해서 고마운 기업이지만 우리가 삼성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는 이유는 윤리 경영을 제대로 기대만큼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를 안 하고 불법, 편법 상속을 하고 이하단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윤리 경영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대비를 못한 거죠. 외국의 뭐 기업들이 보면은 뭐 90%를 사회에 환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재산에. 근데 그런 이유는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자녀들에게 상속을 했습니다. 철강산업 부자, 개척시대 부자들이 처음에는 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기업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더라. 기업도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자식들은 돈 때문에 타락하고 잘못되더라.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다 싶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미국의 100대 기업과 한국의 100대 기업을 보면 미국 100대 기업의 78개 기업은 자수성가한 기업이에요. 한국 100대 기업의 84명은 상속받은 기업. 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윤리 경영 시대로 가야 되고 이거는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경영도 그렇지만 행정도 이제는 공정하고 윤리적이고 또 투명하고 법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주민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기업에 대해서는 불매 운동을 하지만 정부나 행정에 대해서는 뭘 할까요? 조세 저항 운동을 합니다. 조세 저항, 세금을 안 내요.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죠.
외국은 조세저항 운동을 해서 자치단체가 문을 닫고 파산하고 단체장이 구속당하고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제 그만큼의 우리 주민들이 아직은 주민의식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네, 제가 그거를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이렇게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 갈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시대에 적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굉장히 글로벌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양적으로 많이 발전했어요. 우리가 1인당 2만 불, 우리가 2만 불을 도달한 게 2006년인데 3만 불을 못 갔잖아요. 아직도. 11년째 3만 불을 못 갔습니다. 2만 불 되고 10년을 넘겨서 못 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 10년 내에 3만 불, 4만 불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아직 28,500불, 환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3만 불을 못 갔어요. 3만 불의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2050,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5천만. 이게 이제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2050 클럽에는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했지만 3050 클럽은 아직 못 들어간 거예요. 그건 5개 나라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주춤거리고 있고, 그 대신 이런 것들은 세계 1위입니다. 자살률, 저출산율, 이혼율, 성형률, 낙태율, 해외 입양률, 간암 사망률 세계 1위예요.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우리 광산구가 간염 A형이 전국에서 제일 높게 나왔더라고요. 신문에 보셨어요?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A형 전국 평균보다 3배가 높아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안 나왔기 때문에 신문에는 분명히 나왔어요. C형이 아니라 A형만, A형 간염 환자 비율이 전국 최고로 높아서 내가 좀 있으면 광주 서구로 가야 되는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지금 2017년까지 5년째 2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2007년에 우리가 11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락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꾸 추월당하는 거예요. 인도에 추월당해, 중국에 추월당해, 멕시코에 추월당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중국의 사드 문제가 사드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단절을 하고 또 뭐 불이익을 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사드를 핑계 삼아서 이제 중국이 한국과 단절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봐요. 왜? 이제 우리 기술력을 자꾸 뛰어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한국이 꼭 필요한 나라였어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중간 기술을 배워서 가야 선진 기술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거가 자기네들의 굉장히 고맙고 필요한 나라였는데 지금 우리가 다 추월당했거든요. 조선,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게 다 중국한테 추월당. 우리가 막 갖다 팔아먹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월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별로 한국이 그렇게 필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촛불혁명 이런 거 기분 나쁜 거예요. 중국도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천안문 사태도 났었거든요. 그죠? 근데 한국 가서 그런 거 배워오면 큰일 나죠. 또 한국의 그 한류 문화 이런 것도 골치 아팠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개제에 좀 막고 싶은데 그게 이제 중요한 사드가 이제 중요한 그 빌미가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사드 문제로 인한 그 해결이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논리에 의하면. 그 대신 양적으로는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빈부격차, 계층 간의 격차, 그리고 지역 간의 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위 10% 소득층과 하위 10% 소득층의 편차가 7.6배로 벌어졌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 계층에 의해서 투자되는 교육비 비용이 8.7배로 더 벌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부의 세습, 가난의 대물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가난한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상당한 체제에 대한 저항과 불만으로 나타나는 거죠. 젊은이들이. 그 대신 우리가 이 수도권은 여전히 지금 과밀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종시를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아시나 모르지만 세종시도 지금 수도권 인구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대전과 충청권 인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대전도 죽을 지경이에요. 인구가 줄어요. 지금 광주보다는 인구가 더 늘어났었는데 한때는 153만 5천 명까지 갔는데 지금 4년째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150만 명이 무너질 것 같아요. 광주도 좀 무너졌죠. 이미 일찍이 146만인가 7만이죠. 광주가. 근데 대전도 지금 그 인구가 지금 세종시로 가는 거예요. 세종시가 출범이 2012년 7월 달에 출범을 했는데 그때 인구가 10만이었는데 지금은 27만입니다. 3배가량이 늘었는데 그 세종시로 유출되는 인구의 3분의 1이 대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만든 도시인데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도권은 돈도 모이지만 인재도 모이고 더 중요한 거는 정보가 수도권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보가 수신되고 발신되는 90%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정보화 시대인데. 그 정보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가야 됩니다. 기업도 다시 가야 되고 출세하려면 서울로 가야 돼요. 지금 우리 광주도 KTX가 들어와서 서울에 뭐 한 2시간이면 가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서울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날 거예요. 대전도 그랬거든요. 대전도 KTX가 생기니까 쇼핑도 서울 가서 하고 병원도 서울로 가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공동화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광주도 그러한 문제에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지금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실업률은 갈수록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7포, 9포 결혼, 출산, 취업, 뭐 내 집 마련, 꿈과 희망 뭐 이런 걸 다 포기해야 되는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 뭐 여기 뭐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뭐 청백전, 뭐 청년 백수 전성시대, 뭐 31살은 절망이다, 뭐 이런 용어들이 이게 참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용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기성세대와 기존 정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죠. 우리 기성세대, 야, 너네들만큼 요즘에 공부하는 애들이 단군 이래 최고의 질 좋은 교육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니네들 뭐가 불만이냐. 우리 때는 뭐 어땠는데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지난 50년 동안에 발전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발전이냐, 이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에 놓친 게 인간 중심, 정의와 공정성, 민주적 절차, 균형 발전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는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되겠죠.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난을. 그런가 하면은 불로소득으로 재미 보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났단 말이에요. 일하지 않고 계속 돈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런 사회는 불공정 사회죠. 또 우리가 한번 노력하고 도전했다 실패해도 재기의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번 실패하면 끝입니다. 다시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게 복지사회다. 재기할 수 있도록 재교육의 기회도 주고 재취업의 기회도 주고 그 다음에 격차와 소외를 줄여주지 않으면은 우리 체제가 위험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나라 국민 잘 사는 사람 1%가 국가 부의 3분의 1을 갖고 있어요. 10%가 절반을 갖고 있어요. 세계적인 부의 편중은 더 심하죠. 얼마 전에도 그 세계 부자 랭킹이 발표됐고 그랬는데 뭐 제일 부자는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인데 100조 빌리언이에요 지금. 부자 8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우리 인류 72억 인류의 절반 36억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합계와 같다는 거예요. 8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36억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의 편중이 세계적인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마 굉장한 사회가 불안해지고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우리 지방마다 또 인구가 소멸되는 그게 이제 보통 65세 이상 인구와 20에서 39세의 가임 여성 인구의 비율을 가지고 소멸 위기, 소멸 위험 지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비율이 0.5가 안 되는 지역이 한 85개 지역이 됩니다. 이거는 소멸되는. 그리고 0.2가 안 되면 이제 곧 없어질 나라, 없어질 지역 7개. 우리 호남에는 고흥군 이런 데는 아주 위험한 지역. 그래서 이 인구 소멸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이 했는데 일본이 이제 그런 문제가 먼저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곧 닥칠 문제가 돼서 자치단체마다 발등에 불입니다. 자치단체가 없어질 판인데. 그래서 우리 인구의 감소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75억쯤 되는데 우리 전체 세계 인구가 이게 지금 중국이 15억, 인도가 13억, 미국이 3억 이런 순입니다. 남북 통일이 돼야 우리가 겨우 7천만 22가 돼.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2천만, 3천만, 4천만, 5천만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런 인구 성장률을 가지고는 거꾸로 이제 2300년 되면 한민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추세가 되면. 아니면 외국 이주자들에 의해서 다민족 다문화 조금 더 버틸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인구가 경쟁력인데 이렇게 우리가 인구가 없어진다면 굉장히 우리나라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 고령화입니다. 고령화예요. 그래서 보통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하잖아요. 근데 지난 8월 달에 우리가 14%를 넘어섰습니다.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0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지역마다는 더 심해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전남이 유일하게 20%를 넘어섰습니다. 초고령 사회, 초고령 지역이죠. 그리고 14%에서 20%가 8개. 그 다음에 7%에서 14%가 8개. 전남이 이제 하나. 초고령. 고흥구는 38.1%.
경북의 뭐 칠곡, 의성 뭐 이런 데는 이제 30% 넘어섰고. 이거는 광역 단위, 이거는 시군구 단위, 이거는 면 단위입니다. 면 단위에는 여기가 뭐 절반이 넘어섰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외국과 비교해서 이게 7%가 된 시기입니다. 이게 14%가 된 시기고 이게 20%가 된 시기거든요. 근데 프랑스, 영국, 미국은 이렇게 7%에서 20%로 가는데 한 150년쯤 걸려서 간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세계 신기록을 지금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70년에 7%가 됐고 94년에 14%, 2006년에 이미 20%를 넘어서서 일본은 초고령 사회예요. 근데 그 기간이 7%에서 14%를 거쳐서 20%로 간 기간이 36년이죠. 획기적으로 단축한 거죠. 우리는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우리는 이걸 더 단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미 17년이죠. 원래는 18년을 내다봤는데 17년에 14%가 됐고 이 추세로 가면 아마 2025년, 24년에 20%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면 25년, 24년 만에 급속한 고령화 사회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변화입니다. 150년쯤 걸려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대처도 하는데 우리는 그거 할 새도 없이 그냥 뭐 법 만들고 무슨 계획 만드는 사이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이제 3만 불로 못 갔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은 생산하는 사람 6.6명이 65세 이상 노인의 1명을 부양하는 꼴이거든요, 지금은. 근데 앞으로는 5명이 1명, 2명이 1명, 2050년이 되면 1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이른바 목말 사회, 목말 태우고 가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면 이거는 이제 경제 성장이 스톱 내지는 하락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하는 사람은 없고 세금 내서 모셔야 될 노인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건 노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세대 간의 밥그릇을 놓고 싸우는 세대 간의 갈등 문제로 비화되면 엄청난 갈등이 발생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노사 문제도 해결하고 이념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다 정신 차려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된다 하더라도 고령화 때문에 우리가 3만 불 또는 4만 불로 갈 수 있는 기간은 길게 봐서 2025년 이제 24년까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전망해 보면. 그만큼 고령화가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그거는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이만큼. 우리가 1960년도 경제개발이 시작되기 전 61년부터 시작됐으니까 1960년도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그 당시에 52세였습니다. 52세.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은 좀 떨어졌어요. 그래도 지금하고 비교하면 몇 년이 늘어난 겁니까? 30년이 늘어난 거. 수명이 30년. 그래서 옛날에는 인생이 60까지였지만 지금은 90. 30년이 더 늘어나니까 2모작에서 3모작이 된 거예요. 인생. 그래서 옛날에는 30에서 60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인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대상이잖아요. 그죠? 30세까지 여러 준비를 하다가 30에서 60을 어떻게 살았느냐. 근데 지금은 30에서 60이 중요한 게 아니라 60에서 90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잘 살았다 못 살았다를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60에서 90의 인생이 굉장히 지루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노인들의 빈곤율이 세계 1위입니다. 노인들의 자살률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늘어나는 건 축복인데 그 늘어난 수명을 살아가는 우리 노인들은 고독하고 빈곤하고 병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가 북한보다는 12살을 더 삽니다. 여자가 남자보다는 6살을 더 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저출산은 심각하죠. 우리가 여성 한 명당 1.17명밖에 안 나니까 세계 OECD 최저. 세계에서 이렇게 제일 낮은 출산율.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낳을 수가 없죠. 아이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교육비, 양육비 이런 게. 아이를 낳아서 대학 보내는데 3억 2천만 원이 든다. 그러니까 뭐 직장도 못 구하고 하는 판에 어떻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뭐 정부는 지금 겨우 출산 수당 창원인가 어디는 셋째 아이를 낳으면 2천만 원. 그 성남에서는 얼마 전까지 셋째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준다고 의회에 올렸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1억을 주면 나을까요? 그런 지금 정책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지금도 이런 나라 7명씩 나요. 니제르,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 이렇게 최소한 2명은 나야 본전이잖아요. 부부가 둘은 나야 유지가 되는 건데 둘 미만이 되면은 인구가 주는 거죠. 그 대신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는 진행이 급속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온 외국인이 200만 명이 넘어섰어요. 불법 체류자까지 하면 한 220만. 그리고 이제 5%가 되면 진짜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 2005년 때는 우리가 7명 결혼하면 1명이 외국인과 결혼했었어요. 농촌은 4명 중에 1명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그래서 이렇게 급속히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다. 광산구 얘기를 조금 하려다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요. 광산구가 인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는 되고 있더라고요. 30만을 좀 넘고 한때는 29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해서 30만을 좀 넘는데 약간 하향 추세는 있습니다. 광산구가 이제 제일 젊고 광산구는 이 통계에 의하면 광산구는 젊은 지자체 상위 6번째입니다. 근데 우리 서구는 이제 조금 인구 면에서는 조금 안정은 돼 있습니다만 서서히 하향 추세에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출을 살펴보니까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사회복지비에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다 같은 현상인데 자치단체마다 그만큼 복지에 대한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 복지에 쓰니까 다른 뭐 개발이라든지 다른 서비스에서는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죠.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이 문제가 뭐 공통적인 문제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재정 자립도는 지금 20%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20%대밖에. 그리고 자치구 평균보다는 높은데 다른 유사한 자치단체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이건 뭐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구에 이제 제가 비전, 과제, 뭐 전략 이런 거 다 들여다봤는데 저는 몇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광주시 서구에 저는 어떤 자치단체든지 간에 제일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적 자원의 개발입니다. 인재 육성이고. 그래서 여기에 뭐 다른 시설을 갖다 놓고 뭐 사업을 벌리고 뭐 이건 수단이고 우리 광주 서구에 정말 인재를 육성하고 살고 있는 분의 인적 자원을 개발해서 그들이 그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청장님이나 우리 구청에서 잘 파악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 중심 모든 거를. 근데 주민 중심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주민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재를 육성하느냐. 여기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거를 또 항상 지표로 만들어서 체크를 해야 되고 말로만 하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상과 목표를 잘 정립을 해서 이게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 네트워크를 잘 묶어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그럼 여기는 지역 주민도 중요하고 출향인도 중요하고 의회 의원, 공무원 이게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구민들의 단합과 통합 이게 절실하죠. 이렇게 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서 같이 협력하고 참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서구 구민들의 자치의식을 항상 교육을 통해서 높여나간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자원봉사. 자원봉사가 굉장히 현대 행정에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를 우리 관에서는 모집하고 교육 훈련시키고 또 관리하고 보상하고 보험 같은 것도 잘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자치단체 간 협력은 얘기했고 공무원의 자치 역량을 꾸준히 강화시켜 나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구의 발전의 목표는 인재 육성과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거고 또 외부 의존도를 줄이면서 주민 중심의 지역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일자리 창출, 지역 소득 증대와 연계시켜야 된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와 분권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로 보거나 또 국가 발전, 우리나라 국가 발전의 단계로 보거나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으로 볼 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지방자치와 분권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해결해야지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없애고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거는 나중에 더 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거다. 그게 제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라는 모토를 오늘 강조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